제 이름은 한지아입니다. 전업주부이고 결혼 전에는 은행 자산관리사로 일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제 월급 통장과 결혼 전 모은 돈, 심지어 친정 부모님이 쥐어주신 5천만 원까지 모두 남편 최민우에게 맡겼습니다. 이른바 통합관리라는 명목이었죠. 지난 5년 동안 저는 매달 생활비로 고작 20만 원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로션 한 병을 살 때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게 가정을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상간녀가 임신을 하고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무급 파출부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사람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은밀하게 준비해 온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내 몫의 돈을 10원 한 입까지 악착같이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그 순간 남편은 전직 은행원과 경제 전쟁을 벌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신용카드 영수증은 양복 주머니에서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최민우가 현관 옷걸이에 걸어둔 짙은 회색 정장 안주머니에서 마치 미꾸라지처럼 스르르 빠져나와 소리 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지아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 들었을 때 손끝에 종이에 배어있던 옅은 향수 냄새가 스쳤습니다. 민우가 평소에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달콤하고 끈적한, 마치 싸구려 장미 꽃잎 위에 꿀을 쏟아부은 듯한 향기였습니다. 지아는 원래 그걸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잘 접어서 다시 넣어둘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남편의 옷을 정리하고 주머니를 비우고 동전을 제자리에 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무심코 영수증의 맨 아랫줄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압구정동 모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결제 금액 87만 원,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민우는 새벽까지 야근을 했다며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침대에 쓰러져 잤습니다. 지아의 엄지손가락이 그 글자 위를 꾹 눌렀습니다. 손톱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위로 올렸습니다. 같은 날 잠실의 모 호텔 120만 원, 그 위에는 신사동의 모 보석상 92만 원, 한 달 사용 총액 314만 원. 지아는 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마쳤습니다. 314만 원, 그녀가 받는 용돈을 15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손이 떨려서 사지 못했던 에센스를 52병이나 살 수 있는 돈이고 가사 도우미를 8개월이나 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욕실에서는 민우가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물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영수증을 다시 양복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떨 때가 아니었습니다. 6년 전의 한지아는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KB국민은행 강남지점의 자산관리사였습니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을 걸어 다녔고 매일 수십억 자산가들과 마주 앉아 포트폴리오를 상담했습니다. 연봉 4,500만 원의 손에는 알뜰하게 모은 3천만 원의 결혼 자금이 있었고 대구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5천만 원의 지원금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노후 자금을 절반이나 헐어 보내주시며 꼭 잘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최민우를 만난 건 은행 VIP 상담실에서였습니다. 어느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 연봉 6천만 원, 손목에는 튀지 않는 IWC 시계를 차고 있었죠. 그는 말할 때마다 고개를 살짝 기울여 지아를 바라보았는데 마치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경청하는 태도였습니다. 연애 8개월 만에 프러포즈를 받았을 때 지아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남자가 조건도 괜찮고 너한테 끔찍하게 잘하니 더 제것 없다고 말입니다. 결혼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민우가 그 제안을 꺼냈습니다. 지아 씨, 우리 통장 합쳐서 관리하는 게 어때? 한 집에 장부가 2개면 복잡하고 효율도 떨어지잖아. 당신은 금융 쪽 일 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그는 마치 주말에 어느 식당에 갈지 의논하는 것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지아가 2초 정도 망설이자 민우는 그 찰나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명의만 내 앞으로 하는 거야? 대출 금리를 0.5%라도 낮추려면 그게 유리하니까? 당신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비밀번호 다 알려줄게. 지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8천만 원의 그녀의 월급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까지 모두 최민우 명의의 계좌로 한 번에 이체되었습니다. 숫자가 화면 위에서 몇 번 깜빡이더니 사라졌습니다. 깊은 우물 속에 돌멩이 하나를 던진 것처럼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퇴직이었습니다. 임신했는데 회사는 무슨 회사야? 몸조리가 제일 중요해. 애 낳고 나서 다시 생각하자. 민우는 지아의 손을 잡고 엄지로 손등을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 며느리가 밖으로 나돌면서 돈 벌 필요 없다. 민우가 벌어오는 걸로 충분하니까 너는 집에서 태교나 해라. 집에서 태교나 해라. 그 말은 마치 족쇄처럼 철커덕 소리를 내며 그녀를 마포구에 있는 35평 아파트 안에 가두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최민우라는 이름 석자만 올라갔습니다. 대출 5억 원, 월 원리금 상환액 300만 원 지하의 이름은 그 어떤 서류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만 원. 이것이 최민우가 매달 초 지하의 개인 계좌로 보내주는 생활비였습니다. 20만 원의 지하는 마트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모바일 뱅킹 입금 알림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그 숫자를 쪼개고 또 쪼개보았습니다. 쌀 5만 원, 채소와 고기 4만 원, 휴지와 세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2만 원, 교통카드 충전 1만 원, 핸드폰 요금 1만 3천 원, 남은 돈은 6만 7천 원. 6만 7천 원 이것이 한 달 동안 그녀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올리브영에서 에센스 한 병을 보았습니다. 6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을 집어들고 뒷면의 성분표를 읽으며 손가락으로 매끄러운 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진열대 뒤편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푸석했고 눈 밑은 퀭했으며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31살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41살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지아 아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겨울바람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영숙 여사는 언제 들어왔는지 교회 가방을 팔에 걸고 걱정과 비난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미묘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아가 들고 있는 에센스 병에 1초간 머물렀습니다. 6만 원. 뭐가 이렇게 비싸니? 이영숙 여사는 지아의 손에서 병을 낚아채듯 가져가 가격표를 눈앞에 대고 확인하더니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집에서 노는 사람이 이렇게 비싼 걸 발라서 뭐 하려고? 우리 민우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너도 알지 않니?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가 넘어야 들어오는데 좀 아껴 쓸 수는 없니? 지아의 목구멍이 울컥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구경만 해라. 이영숙 여사는 에센스를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고 지아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세게 때린 건 아니었지만 그 손의 무게를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얼른 들어가자. 집 청소도 아직 안 했잖니. 다음 주에 충무로 쪽 교회에서 바자회 열리는데 거기 가면 싼 크림 많아. 내가 몇 개 집어다 줄게. 그게 훨씬 낫다. 지아는 제자리에 서서 진열대 위에 에센스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나왔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명분은 산후조리까지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지만 이영숙 여사가 여행 가방을 끌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순간부터 이 아파트는 그녀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냉장고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지아가 사둔 요거트는 달아서 태아에게 안 좋다며 버려졌고 냉동만두는 가공식품이라 우리 집 핏줄에게 먹일 수 없다며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는 층층이 쌓인 김치통과 마른 미역이 채웠습니다. 지아의 일과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민우의 미역국은 짜면 안 되고 시어머니의 죽은 너무 되면 안 되었습니다. 7시에 민우를 배웅하고 8시부터 35평 아파트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청소기는 시끄러워서 기도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고 무릎을 꿇고 걸레로 바닥을 훔쳐야 했습니다.
10시에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와 점심을 차렸습니다. 오후에는 빨래를 하고 개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아야, 베란다 화분 흙 좀 갈아야겠다. 지아야, 화장실 타일 줄눈이 누렇다. 쭈그리고 앉아서 칫솔로 좀 문질러라. 지아야, 다용도실에 있는 생수 좀 부엌으로 옮겨라. 그 생수 박스. 2리터짜리 6개가 들어있는 묶음이었습니다. 지아는 허리를 숙일 때 배가 무릎에 짓눌리는 느낌을 기억했습니다. 아주 둔탁하고 묵직한 압박감이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생수 묶음을 품에 안았을 때 아랫배에서 무언가 비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걸음. 다용도실에서 부엌까지는 고작 3걸음이었습니다. 2걸음을 떼었을 때 허벅지 안쪽을 타고 뜨끈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았습니다. 노르스름한 양수가 붉은 핏물과 섞여 잠옷바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생수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부엌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갑자기 돌아가며 낮은 진동음을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고 방청객들의 웃음소리가 와하하하고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지아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낸 듯한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피가 나와요. 이영숙 여사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들었어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고는 자신이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고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고 있으며 주변에는 생수박스와 김치통이 널려있고 텔레비전 속의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의 파편들입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민우가 전화기 너머로 회의 중이라고 말하던 목소리.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짖던 표정.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뱃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기이한 가벼움. 유산이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지아는 병실에서 당분간 가사 도우미를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병상 옆간이 의자에 앉아 핸드폰 게임을 하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파출부 부르려면 한 달에 40만 원은 줘야 해. 너무 낭비야. 당신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잖아. 나 방금 유산했어. 알아. 그러니까 집에서 푹 쉬라는 거잖아. 민우는 핸드폰을 뒤집어 무릎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아주 빠른 동작이라 지아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보았습니다. 그가 화면을 끄는 순간 알림창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뜨는 것을요. 보낸 사람의 이름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필 사진 옆에 뜬 토끼 이모티콘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용카드 영수증이 양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314만 원 답구정. 잠실. 신사동. 지아는 영수증 사진을 찍어 핸드폰 앨범 가장 깊숙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사골국, 콩나물 무침, 두부 부침, 밑반찬 3가지.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남편이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든 후에야 그녀도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응. 지난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온 것 같던데. 명세서 보니까 식당이랑 호텔에서만 300만 원 넘게 썼더라고. 민우가 고기를 씹던 동작을 반 박자 멈췄습니다. 딱 반 박자였습니다. 그리고는 물컵을 들어 얼음물을 들이키고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접대야. 당신은 회사 일 몰라. 무슨 접대를 잠실 호텔에서 해? 민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쾅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릇에 부딪히는 쨍 하는 소리가 조용한 식탁 위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가 지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아가 수없이 봐왔던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마치 밥 먹는데 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리는 것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야? 나 의심해.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뭐. 민우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이 집 먹여 살리는데 당신은 집에서 애 하나도.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이 움찔하더니 뒷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뱉지 못한 그 말은 비수처럼 공기 중에 박혔습니다. 지아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됐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밥그릇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네. 당신이 치워. 그는 나가버렸습니다.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지아는 반쯤 남은 사골국과 손도 대지 않은 반찬들을 앞에 두고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젓가락은 여전히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물컵을 집어 들었습니다. 얼음물이 입술에 닿자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회는 2주 뒤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고 민우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샤워를 한 뒤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가 거칠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갯벌에 갇힌 짐승 같았습니다. 지아는 옆으로 누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고 핸드폰은 손에 쥐어진 채였습니다. 잠금 방식은 지문 인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핸드폰을 빼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갈비뼈를 때렸습니다. 안방에는 민우의 코 골며 자는 소리와 그녀의 숨소리만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카카오톡을 열고 검색창에 토끼 이모티콘을 입력했습니다. 토끼. 아기 토끼.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채팅 기록이 무너진 벽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맨 위에는 셀카 사진이 있었습니다. 2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동그란 얼굴에 앞머리를 내리고 버블티 빨대를 문 채 눈이 반달이 되도록 웃고 있는 박은지였습니다.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는 XX건설 마케팅 기획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아는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얕게 쉬었습니다. 오빠, 이 가방 진짜 예뻐. 명동에 있는 그 매장이야. 지난번에 사준다고 했잖아. 알았어. 주말에 같이 가자. 진짜. 아, 오빠가 최고야. 하트. 그 네버풀인가 뭔가 하는 거 미디엄 사이즈로 크림색. 내가 링크 보내줄게. 지아는 송금 내역을 눌렀습니다. 1월 150만원, 2월 150만원, 3월 200만원. 메모에는 토끼 용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2월에는 320만원이 추가로 이체되었는데 메모는 메리 크리스마스, 나의 공주님이었습니다. 150만원이 지아가 매달 받는 생활비 20만원의 7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화면을 내렸습니다. 손가락이 관성에 이끌리듯 제멋대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민우가 몸을 뒤척이자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0초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결정적인 대화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날짜는 그녀가 유산 수술을 받은 지 3일 뒤였습니다. 박은지, 오빠, 그 여자는 좀 어때? 최민우, 누구? 박은지, 아, 와이프 말이야. 병원 입원했다며? 최민우, 간단한 수술이야. 별거 아니야. 박은지, 다행이다. 오빠, 언제 이혼할 거야? 나 오빠 닮은 아기 낳고 싶단 말이야. 최민우, 조금만 기다려. 아파트 명의부터 우리 엄마 앞으로 돌려놔야 해. 그래야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안 해주지. 이 여자 예전에 은행 다녀서 돈 계산은 빠삭하거든. 박은지, 아잉, 싫어.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해? 최민우, 곧 정리할게. 솔직히 같이 사는 거 지겨워 죽겠다. 늙고 볼품없는 데다가 애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가끔은 결혼한 거 진짜 후회해. 박은지, 그럼 빨리 이혼해.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최민우, 알았어. 착하지. 집 문제만 해결하면 바로 할게. 그때 신라호텔에서 성대하게 결혼식 올려줄게. 어때? 박은지, 좋아. 나 꼭 신라호텔에서 해야 해. 지아의 엄지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늙고 볼품없다. 애 하나도 못 지킨다. 결혼을 후회한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40초 동안 모든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했습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문장, 모든 송금 내역, 모든 커플 사진까지. 총 137장의 캡처 사진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해 백업한 뒤 발송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민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와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세면대 물을 틀었습니다. 쏴 하는 물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변기 옆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으니까요. 위장이 경련을 일으키고 식도에서 쓰고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가슴속에 불을 지른 것처럼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어떤 불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으며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32살 하지만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새 폴더를 만들고 요리 레시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메모에 그녀는 4글자를 적었습니다. 자산조회.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민우가 출근한 것을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장한 지 5년이 넘도록 한 번도 통화 버튼을 누른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예전 은행 동료였던 김수현. 지금은 리스크 관리부 차장으로 승진해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현 언니, 오랜만이에요. 통화 괜찮으세요? 3분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안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잠겼어? 아니에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사람 명의로 된 금융자산 내역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은행이랑 증권 계좌 전부 다요. 수화기 너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행밥만 12년을 먹은 김수현 차장은 이런 부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누구 건데? 제 남편이요. 최민우. 다시 3초간 침묵. 지아야, 너 확실해? 네, 확실해요. 알았어. 3일만 줘. 합법적인 신용조회 루트로 흔적 안 남게 알아봐 줄게. 주민등록번호 보내줘. 지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쓱쓱 문지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3일 뒤, 김수현 차장이 암호화된 이메일로 PDF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지아는 베란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그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베란다 밖은 서울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고 방충망 틈새로 들어온 찬바람에 발가락이 시려왔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우 명의의 자산이 화면 위에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월급 통장 잔고 400만 원 남짓, 정상. 주식 계좌에 1000만 원 정도의 자잘한 주식들, 정상. 마포구 아파트 대출 잔액 4억 2천만 원,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을 보았습니다. 신한은행, 정기예금 계좌. 개설일 3년 전 잔액 2047만 원. 이 계좌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민우가 보여준 어떤 장부에도 없던 돈이었습니다. 2천만 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이 파일을 클라우드 드라이브의 요리 레시피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꺼내 이름을 하나 적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여자. 승소율 높은 사람. 그녀는 오후 내내 네이버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이소연 변호사. 서울 가정법원 근처에 있는 작은 법률 사무소였지만 의뢰인은 전부 여자였고 이혼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인터넷 후기는 많지 않았지만 한 줄의 평이 지아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감정 없는 불도저 같아요. 위로 같은 건 안 해주는데 받아낼 돈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받아줍니다. 다음 날 오전, 지아는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회색 패딩을 입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초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사무실까지 8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칼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목덜미를 핥히었습니다. 이소연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짧은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가 들어오자 그녀는 일어나지 않고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말씀하세요. 지아는 핸드폰 속의 캡처 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사진, 자산 조회 보고서를 차례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여주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이소연 변호사는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만 핸드폰 화면과 지아의 얼굴 사이를 오갔고 가끔 볼펜으로 노트에 숫자를 몇 개 적을 뿐이었습니다. 지아의 설명이 끝나자 이 변호사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뭡니까? 제 몫을 전부 찾아오는 거요? 구체적으로요? 결혼 전 모은 돈 8천만 원, 아파트 지분 절반, 정신적 피해 보상금, 그리고 위자료요. 이 변호사의 입꼬리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확인 사살에 가까운 근육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카톡 대화 내용은 조작이라고 우기면 그만입니다.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사진이나 녹음, 제3자가 확보한 증거 같은 거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세요. 시간은 촉박합니까? 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쪽에서 먼저 이혼하자고 말할 때까지요. 이소연 변호사가 이번에는 진짜로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칼날이 빛을 반사하듯 번뜩이는 미소였습니다. 예전에 무슨 일 했어요? 은행 자산관리사였습니다. 어쩐지. 이 변호사가 서랍에서 위임 계약서를 꺼내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사인하세요.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저한테 먼저 보고하세요. 욱해서 일 그르치지 말고 절대 티 내지 마세요. 당신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증거 수집. 지아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는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획은 선명했고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법률 사무소를 나왔을 때 서울의 겨울바람이 사납게 달려들었습니다. 코끝이 아리고 눈시울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 밖으로 뿜어져 나온 하얀 입김이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한지아는 두 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말수적고 순종적이며 존재감 없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매일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으며 시어머니의 비아냥을 미소로 넘기고 남편의 늦은 귀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리 실력은 더 늘어서 사골국은 더 진해졌고 김치 맛은 깊어졌으며 저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냈습니다. 지아 요즘 솜씨 좀 늘었네? 이영숙 여사는 가끔 칭찬인지 모를 말을 던졌습니다. 마치 재주를 부리는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간식 같은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초소형 녹음기는 자석식이라 부엌 선반 제일 위쪽 간장병 뒤에 붙여두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지아에게 폭언을 퍼부을 때마다 그 녹음기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너 같은 맹탕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전 하나도 제대로 못 붙이고 애도 못 낳을 거면 빨리 나가라. 밖에서 우리 민우 아들 낳아주겠다는 애들 줄 섰다. 내가 무슨 은행 대리였다고? 웃기고 있네? 넌 그냥 식충이야. 날짜, 시간,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여전히 요리 레시피였습니다. 흥신소 사람도 고용했습니다. 비용은 300만 원이 이 돈을 모으느라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모았냐고요? 매달 받는 20만 원의 생활비에서 3만 원씩 떼어냈습니다. 장을 볼 때 가장 시들어서 싼 채소를 골라 몇백 원을 아꼈고 생리대는 제일 싼 제품으로 바꿔 하루 종일 버텼습니다. 그렇게 손톱 밑이 까맣게 되도록 아끼고 아낀 돈이 민우가 모르는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오형사라고 불리는 흥신소 사장은 경기도 사투리를 쓰는 뚱뚱한 40대 남자였습니다. 그가 건넨 결과물은 누런 서류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12장의 고화질 사진. 최민우와 박은지가 홍대 모텔을 드나드는 정면, 측면, 손잡은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촬영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민우가 은지에게 모텔 문을 열어주며 허리에 손을 얹은 사진도 있었는데 그 손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사진을 한 장씩 확인하고
다시 봉투에 넣어 베란다 세탁기 밑바닥에 붙여둔 비밀 공간에 숨겼습니다. 계속 붙일까요? 오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해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메뉴는 된장찌개와 삼겹살 구이, 그리고 4가지 밑반찬이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거리며 기름이 튀어 손등에 붉은 점을 남겼지만 그녀는 손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지아는 그날 공기 중에 금목서 향기가 섞여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맡은 향기였습니다. 저녁 7시,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거실에는 따뜻한 색의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때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도어록이 띠띠띠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짙은 남색 코트를 입은 민우가 들어와 현관에서 구두를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아가 아주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흥분.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올라가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도 짐짓 심각한 척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아 씨, 이리 와서 좀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지아는 앞치마를 풀어 곱게 접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깍지 낀 채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주재하는 사람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가 임신했어. 2개월이야. 그는 마치 인사 발령을 통보하듯 건조하게 내뱉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정적. 거실 가습기가 웅웅거리며 하얀 수증기를 뿜어냈습니다. 텔레비전은 대기 모드 상태였고 빨간 불빛만이 규칙적으로 깜빡였습니다. 은지가 누구야? 지아가 물었습니다. 누군지 알잖아. 모르는 척하지 마. 민우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습니다. A4 용지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사인해. 은지가 내 아이를 가졌어. 아이한테 아빠 노릇은 제대로 해야지. 지아는 고개를 숙여 합의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1조. 쌍방은 합의 이혼하며 자발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한다. 제2조. 즉 한지아는 마포구 아파트 소유권, 쌍방 명의의 예금, 육아증권 등을 포함한 모든 혼인 후 공동재산 분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제3조. 을은 결혼 전 가져온 특유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4조. 을은 어떠한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는다. 제5조. 을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상기 주소지에서 퇴거한다. 지아는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5개의 조항. 이 5줄의 문장은 그녀를 마치 다 쓴 걸레처럼 쥐어짜고 내동댕이치고 있었습니다. 단돈 10원도 남겨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체 왜?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왜냐니 민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터무니없는 질문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결혼하고 나서 일도 안 했고 수입도 없었잖아. 이 집 내가 대출받아서 샀고 대출금도 내가 갚았어.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 집에서 5년 동안 공짜 밥 먹여줬으면 됐지 생활비 내놓으라고 안 한 걸 다행으로 알아. 지아의 손이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편안한 실내복 차림의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이미 승기를 잡았다는 듯한 비릿한 냉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엿듣고 있었던 겁니다. 모자가 짜고 치는 고스톱, 이미 리허설까지 마친 연극이었습니다. 지아야. 이영숙 여사가 민우 옆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너도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기어야지. 우리 집에서 5년이나 밥만 축내고 하나도 못 낳았잖니. 이제 은지가 내 손주를 가졌다는데 추해지기 전에 알아서 나가라. 내일 은지 들어오라고 할 테니까 안방 짐 싹 비워. 아, 그 이불은 가져가지 마라. 내가 산 거니까. 지아는 이 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에는 얼른 일을 처리하고 치워버리고 싶다는 짜증이, 이영숙 여사의 얼굴에는 마침내 눈의 가시를 뽑아낸다는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엔딩을 정해놓았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나 쥐 죽은 듯 사라지는 것,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여 탁자 위에 이혼 합의서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쓴웃음도 비웃음도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간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묘한 미소였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우와 이영숙 여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종이에는 사인 안 해요. 그녀는 합의서를 집어들어 반듯하게 접은 뒤 탁자 구석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소록에서 이 변호사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아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한강 수면처럼 평평하고 단단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주세요. 지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접수하시고 동시에 재산가압류 신청 넣어주세요. 최민우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와 부동산 동결시켜주세요. 거실의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2번째, 지아가 정면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민우가 다니는 회사 감사팀에 정식으로 제보해주세요. 법인카드와 접대비를 이용해서 내연녀의 개인적인 소비에 쓴 내역입니다. 카드 사용 명세서랑 영수증 원본 다 정리해뒀으니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이 미친...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거실장과 부딪혀 쿵 소리를 냈습니다. 3번째, 지아의 목소리가 그를 눌러버렸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과 특유 재산 횡령에 대한 소송도 같이 진행합니다. 녹음 파일, 캡처, 사진,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는 이미 변호사님 메일로 보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이소연 변호사의 깔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한지아 씨의 30분 내로 전부 접수 완료됩니다. 지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승처럼 굳어버린 최민우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는 이영숙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가벼웠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사소한 투였습니다. 저 결혼 전에 은행 자산관리사였잖아요. 제일 잘하는 게 장부 들여다보고 자금 추적하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두 분은 제가 부엌에서 밥하고 설거지나 하는 줄 아셨겠지만 사실 저는 한 가지 일에만 몰두했어요. 두 사람이 저지른 짓들을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는 거요. 민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내 계좌 뒤졌어? 당신 월급 통장, 주식계좌, 그리고 당신이 아주 잘 숨겼다고 생각한 신한은행 정기예금 계좌까지 지아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2047만 원, 어제 오후 4시부로 법원에서 가압류 걸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당신이 매달 박은지한테 보낸 150만 원, 그 토끼 용돈 말이야. 그거 내 결혼 전 예금에서 빼돌린 거잖아. 법적으로는 특유 재산 횡령이야. 그거 형사고소 감인 거 알지? 최민우의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게 아니라 거의 주저앉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지 않았다면 바닥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얼굴에 있던 흥분과 짜증은 온데간데없고 지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공포.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가가 비틀리고 눈에서 익숙한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엌에서 지아에게 소리를 지를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내가 감히 내 아들을 고소해. 내가 말해두는데 한지아 너는 그냥... 이영숙 여사가 달려들었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지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파 방석 및 3일 전에 미리 숨겨두었던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엌 형광등 소리, 냉장고 모터 소리,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그리고 이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같은 맹탕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전 하나도 제대로 못 붙이고. 애도 못 낳을 거면 빨리 나가라. 밖에서 우리 민우 아들 낳아주겠다는 애들 줄 섰다. 내가 무슨 은행 대리였다고? 웃기고 있네? 넌 그냥 식충이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생생했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녹음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지아가 직접 육성으로 기록해둔 파일이었습니다. 이영숙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았습니다. 이걸 정서적 학대와 인격 모독이라고 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바닥만 보고 살았던 그 눈이 이제는 이영숙 여사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치 녹음 파일 47개 전부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법정에 설 준비는 되셨죠? 녹음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영숙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치며 실제 인물과 기괴한 이중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영숙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을 심하게 떨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덫에 걸린 짐승이 느끼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그녀가 아들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민우는 엄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핸드폰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징징거리는 진동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서 작은 망치처럼 세 사람의 고막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발신자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감사팀 내선 번호였습니다. 입사 12년 차인 그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부장님, 내일 오전 9시까지 감사팀으로 출석하십시오. 법인카드 및 접대비 사적 유용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사용 내역과 영수증 원본이 증거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소명 자료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단순한 떨림이 아니라 뼈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통제 불가능한 전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아를 보았습니다. 너였어.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내가 찌른 거야? 그래. 나야.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수없이 연습하고 다짐했던 차가운 평정이었습니다. 청계천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박은지한테 루이비통 가방 사준 거, 결제 금액 246만 원, 영수증에 회사 법인 도장 찍혀 있더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원본 복사해뒀어. 그거 하나면 해고 사유로 충분해. 민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은 뻐끔거렸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 밖으로 끌려나온 물고기처럼 아가미만 무의미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녹음기 재생은 끝났습니다. 가습기만 여전히 웅웅거리며 수증기를 뱉어냈고 창밖 먼 도로의 차 소리와 이웃집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허리를 굽혀 탁자 위에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습니다. 찌익.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종이 조각들이 탁자와 바닥 위로 눈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혼은 해줄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쓴 각본대로는 안 돼. 그날 오후 5시 17분 서울가정법원의 재산가압류 명령이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최민우 명의의 마포구 아파트, 동결. 최민우 명의의 현대 소나타, 동결. 최민우 명의의 국민은행 월급 통장, 동결. 최민우 명의의 신한은행 비밀 예금 계좌, 동결. 그는 당장 다음 달 대출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아는 베란다에서 이소연 변호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부 동결 완료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곧 연락해 올 겁니다. 장기전 준비하세요.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얇은 안개에 쌓여 있었고 멀리 63빌딩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베란다 문틈으로 가을 특유의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만에 처음으로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찬 공기가 칼날이 아니라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우는 회사 감사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법인카드와 접대비 명목으로 내연녀 박은지에게 쓴 돈이 총 1,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품, 고급 식당, 호텔 숙박비. 모든 영수증과 전표에는 그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회사의 처분은 해고였습니다. 횡령금 3천만 원 반환 및 위약금 청구, 그리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 검토. 12년이 그 회사에서 12년을 일하며 과장에서 부장까지 올라갔고 사무실 벽에 우수사원 표창장을 3개나 걸어두었던 그의 경력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장난 것입니다. 소식은 곧 박은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지아는 은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릅니다. 민우가 울면서 전화했을 수도 있고 회사 내에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과정 따위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결과만 중요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최민우가 직장을 잃고 전 재산이 동결되었으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안 박은지는 24시간 안에 3가지 일을 처리했습니다. 첫째, 최민우의 카카오톡을 차단했습니다. 둘째,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셋째, 몰래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채팅방에서 오빠 닮은 아기 낳고 싶다고 애교를 떨던 그 아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최민우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회사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건물 밖으로 쫓겨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 서서 종이 박스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그컵, 액자, 3년을 키운 다육식물 화분 같은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박스였습니다. 그는 박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17번을 걸었지만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아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옷가지가 든 캐리어 하나, 화장품이 든 작은 파우치 하나, 그리고 신분증, 여권, 통장, 요리 레시피 폴더가 백업된 USB가 든 힙색을 허리에 찼습니다. 나머지 것들, 5년 동안 이 부엌에서 썼던 냄비와 그릇들, 베란다에서 키운 화분들, 거실 소파 한 구석이 움푹 꺼질 정도로 앉아 있었던 그 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외투를 개어넣고 캐리어 지퍼를 잠갔습니다. 최민우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종이박스는 발치에 놓여 있었고 코트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속이 완전히 파헤쳐진 사람의 망연자실함이었습니다.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내부는 텅 비어버린 폐허 같았습니다. 지아야.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지아야, 내가 잘못했어. 그가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최민우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소송 취하해줘. 내가 다 내 말대로 할게. 은지랑은 끝났어. 걔가 아이 지웠대.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회사에서도 잘렸고 계좌도 묶였어. 당장 이번 달 대출금 낼 돈도 없단 말이야. 제발,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되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짚은 두 손의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섰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 꿇은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프러포즈했던 남자.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 너는 편하게 살라고 했던 남자. 유산한 아내에게 파출부 부르는 건 낭비라고 했던 남자. 채팅방에서 늙고 뚱뚱해서 아이도 못 지킨다고 뒷담화를 했던 남자. 그녀는 5초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늦었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도어록 열린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하얀 센서 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철커덕, 잠금 장치가 맞물리는 소리가 건조하고 명쾌하게 울렸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오직 캐리어 바퀴가 타일 바닥을 구르는 소리만이 드르륵, 드르륵 17층에서 1층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현관 회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은 비는 아니었지만 공기 자체가 물로 변한 듯한 가느다란 비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의 빗줄기가 주황색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빗속에 서서 고개를 들고 이마와 코끝, 속눈썹에 닿는 차가운 물방울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초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속에서 아파트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17층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의 어느 오후, 이소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판결 나왔습니다. 지아는 새 아파트 냉장고에 장봐온 물건들을 넣고 있었습니다. 달걀 한 판, 씻어 나온 상추 한 봉지, 우유 한 병. 강남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샀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다른 누구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도어록에는 오직 그녀의 지문 하나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좀 앉으시겠어요? 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혼전 예금 8천만 원 전액 반환. 혼인 후 형성재산의 60% 분할 확정. 아파트 지분 절반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4억 5천만 원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1억 원, 기타 정산금 포함해서 총 6억 5천2백만 원입니다. 법원은 최민우의 외도, 특유 재산 횡령, 정서적 학대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6억 5천2백만 원. 지아는 우유를 냉장고 문 쪽 선반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항소를 안 했다고요? 변호사 쓸 돈이 없으니까요. 재산 다 털어서 회사에 3천만 원 물어내고 나니 지금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일상적인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자동차 경적, 행인들의 발자국 소리, 멀리 공사장의 둔탁한 소음.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세상은 부엌과 베란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뿐이었으니까요. 지아 씨 수학이 넘어 이소연 변호사의 목소리에 평소보다 약간의 온기가 실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끝났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그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는 새로 샀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직접 고른 것이었습니다. 커튼도 직접 고른 크림색이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햇살이 마룻바닥 위에 가느다란 금색 선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가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차가운 우유. 시원하고 달콤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기분 좋은 서늘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우유를 사 마시지 못했습니다. 한 병에 2,300원.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은행으로 다시 돌아간 건 3개월 뒤의 일이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카페에서 옛 동료를 만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지아는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믹스 커피가 아니라 한 잔에 5,800원짜리 핸드 드립 커피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돈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옛 동료 박지은은 예전에 같은 지점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지아를 알아봤습니다. 세상에, 지아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네? 지아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살이 6kg이나 빠졌습니다.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 지난 반년 동안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몸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피부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에센스를 바릅니다. 6만 원짜리가 아니라 12만 원짜리를 씁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어? 아직 집에 있어? 이혼했어. 박지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에서 동정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반년 정도 쉬었어. 이제 다시 일자리 알아보려고.
박지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 은행 PB센터에서 지금 경력직 뽑고 있어? 알지. 고액 자산가들 전담하는 부서. 너 예전에 에이스였잖아. 실력이야 뭐 확실하니까. 내가 한번 알아봐 줄까? 지아는 3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박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탁해. 면접은 2주 뒤였습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새로 산 옷이었습니다. 아울렛 매대가 아니라 백화점에서 제값 주고 산 옷이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재단과 부드러운 원단 덕분에 등을 꼿꼿이 펴게 되었습니다. 하이힐이 은행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또각, 또각,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5년 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5년 전에도 그녀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 바닥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이 소리를 평생 잃어버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렸고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면접은 순조로웠습니다. PB센터장은 그녀의 이력서를 넘기며 가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국민은행 강남지점 자산관리팀 민사고가 3년 연속 A 한지아 씨, 5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네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센터장이 이력서를 덮었습니다. 연봉 8천만 원부터 시작합시다. 수습기간 3개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그날 아침 지아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에 20분 일찍 도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쳤습니다. 립스틱은 산호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감히 바르지 못했던 색이었습니다. 너무 튀지 않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곧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33. 딱 제 나이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1년 후 봄. 서울의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여의도 벚꽃길은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아는 지인 모임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준호, 41, 이혼남,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그는 말이 느렸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아니요. 민우와는 달랐습니다. 민우의 기울임은 연기였지만 강준호의 기울임은 왼쪽 귀청력이 오른쪽보다 조금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른중이염 때문이라고 그가 웃으며 직접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대화하실 땐 제 오른쪽에 앉으시는 게 좋아요? 두 사람은 반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핸드폰을 훔쳐보지 않았고 통장을 합치지도 않았습니다. 강준호가 지하의 아파트에 처음 왔을 때 현관에서 슬리퍼를 갈아 신으며 한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도어록 모델이 좋네요. 우리 집도 같은 걸 씁니다. 비밀번호가 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 차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산을 각자 관리했습니다. 세금도 각자 신고했고 밥값은 더치페이하거나 번갈아 냈습니다. 강준호는 단 한 번도 내가 돈 관리해 줄게 라거나 일할 필요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아가 야근 때문에 밤 10시가 넘어 퇴근했을 때 그가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밥 한 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녁은요? 아직이요. 그럼 밥부터 먹죠. 그게 다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추궁하지 않았고 미리 연락하지 않았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김밥은 식어서 밥알이 좀 딱딱했지만 지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꼬박꼬박 씹어 먹었습니다. 자신이 부쳤던 그 어떤 전보다 끓였던 사골국보다 담갔던 김치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가끔 최민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움은 아니었습니다. 서랍구석에서 유통기한 지난 약봉지를 발견했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게 여기 있었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딱 그 정도의 감정이었습니다. 그의 근황은 건너 들었습니다. 서울 바닥은 생각보다 좁으니까요. 최민우, 전직 중견건설사 부장. 지금은 경기도 안산의 한 금형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급 220만 원을 공장 근처 고시원에 사는데 창문도 없는 한 평짜리 방이고 화장실과 부엌은 공용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물어줘야 할 3천만 원을 아직 다 갚지 못해 매달 월급의 30%를 압류당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는 남동생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케, 그러니까 지아의 전 시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시누이가 했다는 그 말을 지아는 지인의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박은지. 그 아기 토끼. 지아는 그녀에 대한 소식은 그 후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아는 한남동의 고급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코너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에센스 한 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만 원짜리가 아니었습니다. 15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녀는 병을 집어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싸다거나 낭비라거나 집에서 노는 주제에 뭘 이런 걸 쓰냐는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마트의 잔잔한 배경 음악뿐이었습니다. 흘러간 옛 팝송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트를 밀고 계산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이힐이 매끄러운 바닥 위에서 또각, 또각, 가볍고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림자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엔드.